시험 때가 됐다. 줄리앙의 답안지는 훌륭했다. 저 샤렐조차 모든 실력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것이 보였다. 첫날 이름이 쟁쟁한 부주교 프릴레르 사제가 임명한 시험관들은 삐라르 사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지적까지 한 줄리앙 소렐의 이름을 언제나 1등이든가 깎아내려도 2등으로 성적표에 써넣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쩔 줄을 몰랐다. 학교 안에서는 내기가 걸렸다. 종합시험의 성적표에 줄리앙이 수석이 되리라는 것이다. 수석을 차지하면 주교 예하에게 식사 초대를 받는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교부들에 관한 구두 시험 때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 어떤 교활한 시험관이 성제롬 및 그가 시세루에 대해 얼마나 파고들었던가에 대해 질문을 한 뒤 갑자기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 기타 속계의 시인들의 얘기를 꺼냈다. 줄리앙은 학우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작가들의 문장을 수없이 암기하고 있었다. 훌륭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므로 그만 이끌려 들어가서 그는 어떤 장소인가를 잊어버렸다. 시험관이 거듭 묻는 대로 호라티우스의 단시 몇 개를 열을 올려 암송하고 그것을 열심히 주석을 하여 들려주었던 것이다. 이렇듯 20분 동안이나 줄리앙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도록 만들어버린 뒤에 시험관은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 줄리앙이 그런 종문 이외의 학문의 시간을 낭비한 일, 무익한 또는 죄 많은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엄한 말투로 꾸짖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교묘한 책략에 걸려든 것을 깨달은 줄리앙은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했다. 시험관이 쓴 이 계략은 신학교 안에서조차 치사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프릴레르 사제는 부장송의 수도회를 훌륭하게 조직한 수완가고 그가 파리로 보내는 보고서는 재판관이나 지사뿐만이 아니라 주둔 군의 장성들까지도 떨게 만들었을 정도였으므로 권력을 쥔 자기의 손으로 줄리앙의 이름 옆에 198번이라고 써 넣는 것 따위는 아주 쉬운 노릇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적인 장세니스트 삐라르 사제에게 큰 모욕을 주는 것이 통쾌했던 것이다. 근래 10년 동안 그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삐라르 사제로부터 신학교 교장의 직책을 뺏는 것이었다. 삐라르 사제는 전에 줄리앙에게 보였던 행동의 지침을 몸소 실행해왔고 성실하며 경건하고 책략을 쓸 줄 모르고 의무에 충실한 분이다. 그런데 하늘은 그런 그에게도 곧잘 화를 내고 욕설이나 비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성격을 주었다. 이 격렬한 성질의 소유자에게는 남으로부터 받는 모욕이 깊이 마음에 남았다. 언제든지 사직할 마음이었지만 천주의 뜻에 의해서 받은 직책이니 현직에 머무는 것이 봉사가 되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힘으로 예수회 파의 교리나 우상 숭배가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 사제는 곧잘 마음속에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시험 때는 줄리앙에게 말을 걸지 않은 상태가 2달이나 계속된 뒤였는데 시험 결과를 알리는 공식 편지를 받고 학교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던 학생의 이름 옆에 198번이라고 쓰인 것을 보고서는 어지간한 교장도 일주일가량 병석에 들어 눕고 말았다. 성격이 엄한 이 교장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은 기껏 줄리앙의 신변을 가능한 한 감시한다는 것이었다. 줄리앙이 격분하지도 않고 복수의 계획도 세우지 않고 낙담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교장은 기뻐했다. 몇 주일 뒤 줄리앙은 한 통의 편지를 받고서 깜짝 놀랐다. 파리의 소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겨우 레날 부인이 약속을 생각했군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발송인은 폴 소렐이라고 서명한 줄리앙의 친척이라고 하는 사나이였는데 500프랑의 송금수표를 보내온 것이었다. 만약 줄리앙이 앞으로 라틴 대작가의 연구를 계속하여 성과를 올린다면 매년 똑같은 금액을 보내겠다고 덧붙여 씌어 있었다. 그 여자다. 그 여자의 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줄리앙은 눈물겨웠다. 나를 위로해 줄 작정이었군. 그러나 정다운 말 한마디쯤 어째서 써주지 않는 것일까? 이 편지에 대해서 그는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레날 부인은 데르빌러 부인의 충고를 듣고 깊이 후회하고 있는 참이었다. 이따금 자기를 억제할 수가 없어 자기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린 색다른 연인의 일을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그 상대방에게 편지를 쓰는 것만은 굳게 삼가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신학교류의 말투를 쓴다면 우리들은 이 500프랑을 송금한 사실에서 기적을 인정해도 좋을 것이고 하늘이 그 선물을 함에 있어서 다름 아닌 프릴레르 사제를 등용했다고 해도 좋으리라. 12년 전의 일이다. 프릴레르 사제는 아주 조그만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부장송으로 왔다. 소문에 의하면 그 속에 거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온 현 안에서 손꼽는 유복한 지주이다. 재산을 늘려가는 도중 사제는 어떤 토지의 반을 샀다. 나머지 반은 어떤 유산 상속 관계로 라몰 후작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소송 사태가 대두된 것이었다. 파리에서는 화려한 생활을 보내고 궁정에서도 몇 개의 요직을 겸하고 있는 라몰 후작이었지만 지사의 임면까지도 자기 뜻대로 한다는 소문난 부주교를 상대로 해서 부장송에서 다투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국가 예산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명목을 이용하여 5만 프랑의 특별수당 지급이라도 신청하고 기껏해야 5만 프랑의 소송점 프릴레르 사제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후작은 화를 내고 만 것이다. 그는 자기 쪽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제 딴엔 당당한 이유가. 그런데 이런 말을 해서 좋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출세시키고 싶은 아들이라든가 집안 사람을 한 사람도 갖지 않은 재판관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프릴레르 사제는 눈뜬 소경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생각하고 제1심에서 승소를 한 뒤
일주일이 되는 날 주교 예하의 마차를 빌려 몸소 래종 도내로 훈장을 변호사에게로 전하러 갔다. 상대방의 방법에 어느 정도 질려버린 라몰 후작은 자기의 변호사들이 기가 꺾인 것을 보고 셀랑 사제와 의논해 보았다. 그곳에서 소개를 받은 것이 바로 삐라르 사제였다. 후작과 삐라르 사제와의 관계는 이 얘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몇 년 동안 계속된 셈이었다. 삐라르 사제는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난 외고수의 성격을 다 기울여 이 사건에 부딪혔다. 쉴 새 없이 후작의 변호사들과 만나 소송 원인을 연구하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보자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부주교를 적으로 돌려 공공연히 라몰 후작 측의 운동원이 되었다. 부주교는 이 불손한 태도에 격노했다. 더구나 상대방은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한낱 장세니스트가 아닌가. 프릴레르 사제는 자기의 신복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제 딴에는 대단한 권력이라도 진 걸로 아는 모양인데 두고 보라고. 궁정 귀족이란 바로 그런 것이지. 라몰 후작만 하더라도 부장송에 있는 자기 대리인에게 보잘것없는 훈장 하나 준 것도 아니고 언젠가 그 자가 면직을 당하더라도 멍청하게 보고 있을 도리밖에는 없을걸. 그 귀족은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매 주일 법무 대신의 살롱으로 청색 수장을 자랑하러 가는 모양이야. 누가 장관이든 거침없이 말이야. 삐라르 사제는 정말 잘 일했고 라몰 후작도 법무 대신이나 또 특히 그 부하인 무리들과 함께 극히 친하게 지냈는데 6년 동안 갓난 신고를 겪은 끝에 겨우 얻은 결과는 하여간 완전 패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모든 정력을 기울여 대들은 이 사건으로 삐라르 사제와 끊임없이 글을 주고받는 사이에 후작은 끝내 삐라르 사제의 인품에 홀려버리고 말았다. 사회적인 지위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는 편지의 걸월은 차차 친구 사이 같은 말투를 쓰게 됐다. 삐라르 사제는 후작에게 적은 모욕을 거듭하여 자기가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작정이라고 써 보냈다. 줄량에 대해서 한 수치설은 이것은 사제의 견해다. 책략의 일근으로 화를 내고 있던 사제는 줄량의 얘기까지 후작에게 자세히 틀어놓은 것이다. 대단한 부자이므로 이 대귀족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아무래도 삐라르 사제에게 돈을 받게끔 할 수가 없었다. 소송 때문에 쓴 통신비를 지불하려고 해도 그것조차 안 되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스승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500프랑을 송부하는 방법이었다. 라몰 후작은 손수 붓을 들고 편지를 썼다. 써 붙이고 보니 당연히 사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미쳤다. 어느 날 삐라르 사제는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받았다. 급한 용건이 있기 때문에 즉시 부장송 교회의 어떤 여관으로 왔으면 고맙겠다고 씌어 있었다. 가보니 라몰 후작의 집사가 와 있었다. 그 사나이가 말했다. 후장님께서 사제님께 저택의 마차를 가지고 모시러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신 뒤에 네데세 안으로 파리로 떠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날짜를 정해주시면 그동안 프랑스 꽁대에 있는 후작의 영지를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사정이 허락하실 때 함께 파리로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는 짧았다. 삼가 올립니다. 시골 생활의 모든 번거로움을 피하여 파리로 오셔서 편안한 공기라도 호흡하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저희 마차를 보냅니다만 결단을 내리실 때까지 나흘 동안 기다리도록 명령해 두겠습니다. 만일 승낙만 하시면 귀하를 위해서 파리 근교의 가장 좋은 사제직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귀하가 장례 맡으실 교구의 주민 중 가장 부유한 자는 아직 배울 영광을 입지는 못했지만 상상 외로 귀하에게 경복하고 있습니다. 저 후작 라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